그리고 전 시민 언론 민들레 에디터이신 김성재 선생님이 두 번째 강연 준비해 주셨는데요.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첫 시간 이종희 선생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양평에 가평 사신다고 하셨죠? 저 양평 살거든요. 근데 저는 한 17년 전에 갔는데 아직도 정착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위정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귀청할 수 있는지 나중에 따로 좀 컨설팅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언소주 그 창립 행사 또 언론 소비자 학교 벌써 한 3번, 4번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왔더니 얼굴 그 낯이 익은 분도 계시고 특히 거창에서 오신 분들은 낯이제가 있습니다. 그 거창 출신이고요. 그리고 거창에서 그 언론소비자학교 할 때 참석도 했었고 또 다른 때도 참석을 한 것 같은데 이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너무 오래됐다는 거는 벌써 이렇게 17년이 됐다는 거죠. 그때 정말 그 어렵게 싸우실 때 제가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사무국장인가요? 제 마침 학교 동기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그때 같이 이렇게 뭐 하면서 그때 제가 정책위원 뭐 이런 그 엄청난 타이틀을 저한테 그 주셔가지고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언소주 특히 제가 지금은 이제 좀 쉬고 있는데 며칠 전까지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그 미디어 비평 담당 에디터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비평 칼럼을 쓰고 있는데 우리 이드구 정책위원님이 저희 뭐 대간 시민실천 단장님이 하루가 멀다고 칼럼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칼럼 이제 제목도 제가 조금 이렇게 달고 사진도 찾아서 올리고 하느라고 저는 그게 굉장히 너무나 사실 좋았어요. 물론 이제 너무 자주 주시는 건 괜찮은데 주말에 주시더라고요. 칼럼을 쉬지도 못하게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언소주에서 이렇게 그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비평 칼럼을 계속 그 민들레에 보내주셔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민들레에서 이제 미디어 비평 칼럼을 계속 썼는데요. 미디어 비평을 이렇게 다루는 매체가 거의 없는 거 아시죠? 미디어오늘이나 미디어스도 그 미디어 비평을 본격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좀 미디어 업계 소식지 또 보면은 정치 기사 굉장히 많죠. 국회 기사. 그래서 미디어 비평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저는 그 정도의 실력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미디어 비평을 다루는 게 불편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언소주에서 이렇게 좋은 미디어 비평 칼럼을 보내주셔서 민들레로서도 굉장히 영광이었고 저도 굉장히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는 없지만 이제 앞으로도 이두구 단장님이 칼럼 계속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이따가 미디어 비평에 대해서는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미디어 비평 이제는 그 누구라도 미디어 비평을 할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소비 말씀하실 때 개인 가치 말씀하셨잖아요. 다 개개인들이 이제는 다 하실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디어 비평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미디어를 조선일보뿐만이 아니라 KBS도 MBC도 또 다른 한겨레 신문도 미디어를 이제 시민들이 감시하고 뭔가 잘못된 보도를 했거나 할 때 그걸 다 공론화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미디어 비평 칼럼이고 해야 되는 시민들이 또 감시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미디어 비평이라는 것이 어떤 이제 조선일보를 우리 이제 조선일보 폐간 운동도 하고 안티조선도 예전에 했었고요. 어떤 매체 비평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한겨레를 비판해야 되죠. MBC도 아까 그 감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언론인에 대해서도 감시를 해야 됩니다. 언론인들 중에 뭐 그냥 현장에서 쓰는 기자들도 있지만 그 논설 사설 쓰고 논설 쓰는 그런 언론인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감시해야 돼요. 그래서 언론인 비평, 또 매체 비평, 또 뭐 언론 산업을 비평할 수도 있고요. 정부의 언론 정책을 비평할 수도 있고 비평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언론 비평을 잘 안 하고 있죠. 언론이 또 언론인들도 또 언론학자도 언론학자들이 언론인 비평이나 어떤 매체 비평하는 거를 꺼려하죠. 왜냐하면 욕먹을까봐. 언론지능재단에 있을 때 언론지능재단이 뭐냐면 언론을 지능하는 일을 하는 정부 세금으로 저는 오늘 사실은 정부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조금 이야기를 준비를 해왔어요. 이제 뭐 관련된 이야기니까 미디어를 지능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꽤 큰 돈을 이제 언론재단에 쓰거든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디어 비평을 하는 기자들을 키우고 미디어 비평을 전문으로 하는 매체가 창간이 되면 지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해요, 그거를.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에서 미디어 비평을 하는 기자가 있으면은 이 기자를 좀 불러다가 밥도 사주고 또 연수도 시켜주고 또 그런 그 미디어 비평을 잘 하는 매체가 있으면 거기에 지원금도 좀 주고 싶고 그랬거든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한겨레 신문 예전에 일을 해서 아는 분들이 이제 많으니까 한겨레 신문의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편집부장이라든지 사장 만나서 아니 한겨레 신문 같은 곳이 미디어 비평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겨레 신문 다닐 때는 미디어 비평을 그때 많이 했었어요. 조선일보하고 전쟁도 벌였죠, 한겨레가. 근데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한 3가지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첫째는 미디어 비평을 하고자 하는 기자가 없다는 거예요. 미디어 비평 같은 거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기자들은. 문화부 기자, 말랑말랑한 영화 담당 기자, 대중음악 담당 기자, 또는 좀 잘 나가고 싶은 기자는 정치부 기자 하고 싶고, 좀 편하게 좀 잘난 척하고 싶은 기자는 경제부 기자 하고 싶고, 미디어 비평을 쓰고 싶은 기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미디어 비평 기사나 칼럼은 클릭수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조회수가. 사람들이 안 본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클릭 작성을 할 거냐 정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미디어 비평을 통해서 한겨레 예전에 조선일보하고 전쟁을 벌였었죠. 그런 식으로 다른 매체하고 싸우고 싶어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근데 정말 이게 뭡니까? 비겁한 변명이죠. 특히 한겨레 같은 매체는 오마이뉴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비겁한 거죠. 한겨레가 그런 매체인가요? 아니잖아요. 한겨레조차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어 비평이 너무 지금 활성화 안 돼 있고 한데 이두구 단장님 말씀을 좀 제가 하려다가 이렇게 미디어 비평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일단 언론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올해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 언론 개혁이란 언소주가 17년 동안 언론 개혁을 위해서 싸웠죠. 불매운동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자 이 언론 개혁이라는 얘기가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한겨레 그만두고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도 언론 개혁 이야기가 나왔죠. 물론 그 전에도 나왔었고 그런데 지금의 언론 개혁의 이 상황이라는 것은 예전과는 말할 수 없이 드라마틱하게 지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언론 개혁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안티조선 운동을 한다든지 뭐 KBS, MBC 같은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는지 감시를 한다든지 뭐 그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은 그런 차원을 달리하는 지금 언론 개혁이 지금 사람들 입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들 이제 이렇게 언소적 활동까지 하시는 정도면은 굉장히 이제 수준 높은 언론 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테고, 근데 지금 언론 개혁이라는 것은 뭡니까? 단지 조선일보 폐한 이것뿐만이 아니죠. 또 뭐 공영방송 감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언론 생태계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죠. 언론 신뢰도가 다 무너졌죠.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 전 세계 꼴찌한 지 지금 4년, 5년째 매년 꼴찌하고 정말 창피한 일 아닙니까?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언론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2014년에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그때부터 기레기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도 적어도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기자 생활할 때는 기레기라는 말도 물론 없었고요. 그리고 제 기억에 적어도 한겨레 기자가 욕을 먹진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뭐 욕을 먹긴 뭐 했겠죠. 근데 지금은 한겨레 기자도 욕 먹고요. 기자들이 다 욕 먹어요. 지금의 언론 개혁의 이 필요성과 중요성, 절실함은 10년 그 이전과는 차원이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언론 개혁이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언론사들이 다들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디지털 세상이 온 것에다가 더해서 지금은 AI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언론이 버틸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언론 개혁 이렇게 얘기하면, 자, 언론 개혁이 뭘까? 언론 개혁이 뭘까요? 주변에 제가 이제 뭐 가끔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좀 나오죠.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혁 지금 막 하고 있죠. 방송법, 공영방송법 지금 막 통과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 개혁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떠오르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언론 개혁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약간 불만이 온통 공영방송 이 거버넌스 개혁에만 너무 몰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중요합니다, 공영방송 개혁. 근데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뭐 이번에 어쨌든 방송 3법이 바뀌고 해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뭐 사장 추천도 다시 제도도 바꾸고 또 이사들 뽑는 방식도 바꾸고 또 방통위도 바꾸고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심히 의심스럽고 우려됩니다. 아니 사장 뽑는 제도만 바꾸면 뭐예요? 기자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도만 바꾸는 뭐합니까? 지금 막 바꾸는 제도가 정말로 공영방송이 국민을 위해서 보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정책 편향성을 다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지금 방송 3법 바꾸어서 KBS 이사를 바꾸고 또 사장 추천하는 제도를 바꾸고 하면 그 사장을 추천하는 그 단체들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단체들이 다 그 역할을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감시해야 되고 또 다른 정말 중요한 이런 언론개혁의 과제들이 많은데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단체도 그렇고 특히 민원연도 그렇고 다들 언론들도 그렇고 미디어오늘도 그렇고 다들 공영방송 개혁만이 이게 언론 개혁의 정말 중요한 과제인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국민들이 검찰개혁하고 언론개혁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근데 이러다가 언론개혁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혁 했다. 징벌적 손배제를 보니까 엊그저께도 뭐 노정면 의원실에서 또 김승원 의원실에서 미디어 바우처 이야기도 하고 뭐 하던데 제가 보기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디어 바우처 제가 그 토론회가 2번인가 열렸죠. 패널로 참석한 분한테 물어봤는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그 의욕이 있는 것 같습니까? 물어봤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예, 걱정이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누가 해야 되느냐?
언론 개혁 누가 해야 됩니까? 정부, 국회, 언론 자신이 할 거라고 우리는 이미 다 포기했죠. 자율정화? 정말 우려먹어도 이렇게 많이 우려먹는 소뼈가 어디 있습니까? 곰탕을 이렇게 많이 끓여먹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자율정화 이런 웃기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깨어있는 시민이 언론 개혁을 주도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오늘 원소주 창립 17주년 기념 이런 행사를 하면 뭐 이재명 대통령 축사나 김인석 총리 축사 정도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원연 같은 단체가 축하 동영상이 뭐 이런 거 없죠. 지금 없는 거죠. 너무 아쉽습니다. 참 아쉽고 근데 아무튼 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언론 개혁 주도해야 되고 목소리도 크게 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언론 개혁의 여러 과제들을 저는 이 새로운 정부가 새 정부가 내란을 이겨내고 내란 누가 이겨낸 겁니까?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겨냈잖아요. 그러면 이 언론 개혁 과제도 국회에서 몇몇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는 계시는데 몇몇 의원님들이 이렇게 막 끌고 가실 게 아니라 언소주나 뭐 민원연이든 언소주 또 여러 뭐 언론학자들 양심적이고 성실하고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언론학자들 또 언론인들 전직 언론인들 이런 분들 다 모시고 좀 큰 시민사회를 다 포괄하는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과제들 논의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뭐 정치 민주당이 잘 알아서 하시겠죠. 자, 제가 오늘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이겁니다. 정부 광고에 관한 얘기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제가 나중에 끝나고 말씀 다시 드릴 텐데 제가 이와 관련된 일을 했었거든요. 언론재단에서. 그리고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문체부에 정부 광고 대상 매체 효율성을 제거하라고 지시를 했대요. 저는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정부 광고 문제 굉장히 많잖아요. 정부 광고가 1년에 얼마입니까? 1조 3천억, 4천억 됩니다. 1조 3천, 4천억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삼성, LG, 현대, SK 뭐 어쩌고저쩌고 대기업들 10개가 1년에 하는 지출한 광고비보다는 좀 작지만 하여튼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게. 레거시 미디어들은 정부 광고를 어떻게든 받으려고 아주 그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레거시 미디어들의 정말 중요한 광고주인 거예요. 삼성, 현대, LG만이 그 중요한 광고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이제 삼성 그런 대기업들이 중요한 큰 광고주죠. 정부도 엄청난 광고주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받으려고 아주 거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저쪽에 장영진 기자님 계시는데 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특히 산자부나 복지부가 정보 광고로 지출이 아마 제일 클 겁니다. 맞죠? 그렇죠? 복지부나 산자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기업들 광고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 광고를 받으려고 뭘 하느냐? 기자단 가입을 하려고 애를 써요. 아주 저 온갖 로비를 다 하고 기자단에 가입을 해야 정보 광고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기자단 간사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뭐 하고 막 로비를 합니다. 광고 받으려고. 그러면 이 도대체 정부 광고가 이건 이런 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부 광고라는 게 시책 홍보하는 광고, 그러니까 정책을 홍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코로나 때 코로나 주의 이렇게 조심하세요라고 복지부에서 막 TV 광고도 하고 신문에도 광고 이런 광고, 정부 시책 광고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긴급 쟁점 광고일 수도 있습니다. 돌발적인 사태나 긴급한 상황, 재난이 벌어졌을 때 정부가 광고를 하죠. 뭐 대피하라라든지 이런 걸 대비하라 이런 광고 하고 또 공시 공고 이런 무지장 많아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정부 부처에서 공시하는 광고 많습니다. 신문에 이런 다 광고합니다. 종이신문에 이것도 굉장히 많고요. 공익 광고
이런 광고가 1조 3천억입니다. 1년에. 자, 이거를 이제 문체부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맡겨서 언론진흥재단이 이걸 위탁을 받아서 광고를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재단은 정부 광고 1조 3천억을 주무르면서 정부 광고를 대행해주는 위탁기관이에요. 언론재단이. 광고주가 정부 기관인 거죠. 중앙부처, 기재부, 복지부, 산자부 뭐 이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여기 뭐 아산시, 경기도청, 광주시, 뭐 부산시 다 정부 지방자치단체들 다 광고 주죠. 그리고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이런 데도 다 광고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광고주가 언론진흥재단에 이런 광고를 할 테니 이 광고를 어떤 매체에 할 것인지, 또 얼마짜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중요한 게 어느 매체에 할 것인지 이런 거를 협의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광고는 조선일보에 하자, 이번 광고는 한겨레 하자, 이번 광고는 조선일보, 한겨레 어디 하자, 이번 광고는 TV만 하자, 이런 걸 하는 거죠. 여러분 그 YTN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 되면은요 이상한 방송들 많이 하잖아요. 뭐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 갑자기 나와서 우리 그 동네에 이렇게 살기 좋아요 이러면서 막 이런 거, 그거 다 광고예요. 광고 협찬입니다. 자, 그랬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하고 나서 대변인이 이제 정부 광고 매체 손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지시가 나온 게 바로 이 기사가 아마 촉발을 시킨 것 같아요. 이건 미디어스가 단독으로 쓴 기사인데 2025년 7월 7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에 매일신문, 문화일보가 윤석열 정부 시절에 정부 광고 4, 5위를 광고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웃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매일신문이 어떤 신문입니까? 5.18을 모욕하고 광주를 모욕하고, 그리고 이번 내란 때도 윤석열을 노골적으로 지지했던, 그 내란을 노골적으로 지지했던 신문이죠. 물론 내란 나기 전에는 열심히 극우 논리를 전파하고 했던 신문이고 매일신문이. 문화일보는 또 어떻습니까? 거의 극우 신문이잖아요. 이런 신문이 정부 광고 수주액이 4위, 5위였다. 물론 1위, 2위, 3위는 조중동이에요. 자, 여기 제목 보시면 나오죠. 1, 2, 3위는 동아중앙조선, 경향 한겨레는 16위, 17위, 그리고 한국일보 제휴면 10위 이내 모두 보수지하고 경제지. 이 보수라는 말도 쓰면 안 되는데 아직도 이걸 보수라고 계속 쓰고 있죠. 극우 신문들 또는 우파 신문들인데 쓰고 있죠. 그리고 경제지들, 우리나라 경제지들 대부분 다 극우 신문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정말 건강한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신문이 아니라 이 극우 신문들이잖아요. 매일경제, 한국경제신문, 파이낸스 뉴스인가 뭐 이런 신문들 다 그렇잖아요. 자,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청와대가 대통령실이죠.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대책 마련해와라 해가지고 이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인지 모르겠는데 그 대책 중에 하나가 이제 인터넷 광고를 뭐 늘리는 쪽으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뭐 자세히는 알겠습니다. 자, 1, 2, 3위 동아조선이고 11실품 뭐 이렇습니다. 자, 이건 제가 미들레스 때 했었던 칼럼인데 자랑하려고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한 해 수백억 원 내란 언론에 정부 광고 하고 있다는 거죠. 중단해야죠. 아까 그 신문이 뭡니까? 내란 신문이에요. 내란 동조 신문들이에요. 그런 신문에 어떻게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광고를 합니까? 내란을 노골적으로 옹호한 지역 매체 매일신문이 4위고, 나라를 망하게 한 언론사, 나라를 망하게 했잖아요.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제가 찾아봤어요. 12.3 내란이 터지고 나서 윤석열이, 내란 수계 윤석열이 12월 3일 밤 10시 반에 읽은 그 뭡니까? 내란 뭐죠? 개헌포고인가요? 그 문장하고 그 전 한두 달 전에 조중동 등 레거시 미디어들이 쓴 사설에 나오는 용어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 제목이 거의 똑같아요. 내란을 부추기고 동조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보 광고 집행 기준 바꾸고 미디어 바우처 제도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뭐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말씀만 드리고 시간이 많지 않죠? 마칠게요. 자, 이 정부 광고는 정부의 시책이나 뭐 공익적인 목적의 어떤 이런 광고를 하는 효과도 있지만 사실은 언론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언론사들에게 광고를 줘서 그 광고로 언론사들이 먹고 살게 하는데 도움을 줘야죠. 언론사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효과, 그런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 마지막 보험이라는 게 이 문제예요. 보험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중동 종이신문 누가 봅니까? 제가 이제 지금 정부 광고를 종이신문에 광고를 주는 기준이 있죠. 지표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 ABC라는 그 신문 발행 부수공사라는 그 기구가 있죠. 그게 다 그 신문사들이 돈 내서 운영하고 거기 그 공사 그 회사 임원들은 다 레오시 미디어 출신 그들이 다 거기서 월급 받고 있어요.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유료 발행 부수를 공개하는 거죠. 근데 그거 다 엉터리라는 거 다 아시죠? 다 엉터리였다는 거. 조선일보 120만 부, 실제로 60만 부. 중앙일보 100만 부, 실제로 50만 부. 동아일보 뭐 60만 부, 실제로는 뭐 50만 부, 40만 부. 이게 거의 정확한 숫자입니다. 제가 언론재단에 있을 때 확인했어요. 문체부 있을 때도 확인을 했고요. 한겨레신문 몇 분인지 아십니까? 한겨레신문 실제 발행 부수 10만 부 정도밖에 안 돼요. 농민일보가 맞습니다. 농민일보가 4위예요. 유료 발행 부수가. 시골에서 다 보시잖아요. 자, 이런 신문에 이거 발행 부수 가짜로 다 속여가지고 110만 부다, 뭐 60만 부다, 80만 부다 속여가지고 광고를 지금 받아온 거예요. 정부 광고. 그래서 그거를 없애자라고 한 거죠. 제가 대안 중에 하나로 그래서 아까 1번 집행 기준으로 사회적 지표를 살려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회적 지표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2021년에 문체부에서 제가 언론재단에 있을 때였어요. 문체부 있다가 이제 언론재단에 왔을 때인데 문체부에서 이 정부 광고 집행 기준을 바꾸겠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이건 한 거예요. 이걸 이제 문체부에 지시를 한 거죠. 정부 광고 집행 기준을 바꾸자. 그래서 ABC 다 조사해봤더니 다 가짜 숫자, 거짓말 숫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바꾸자라고 한 거예요. 그 대신에 그러면 어떤 지표를 쓸 것인가,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가지고 문체부에서 제가 있었던 언론진흥재단에 내려왔어요. 이거 만들어내라, 지표를 만들어내라. ABC 우리 못 쓰니까. 그래서 언론재단에서 언론학자들 부르고 법학자 부르고 수학자 부르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사회적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발행 부수 같은 무슨 영향력만으로 신문을 평가해서, 언론을 평가해서 정부 광고를 주는 거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정부 광고는 국민의 세금이고 공익성을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신문 뭐 많이 팔린다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광고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사회적 지표를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기본 지표 3가지, 핵심 지표 이렇게 몇 가지. 기본 지표는 뭐 신문이 제대로 발간이 되고 있는, 지역에 가면은 제대로 발간 안 되는 신문들을 수두룩하잖아요. 인터넷 신문도 한 6개월 전에 기사 하나 올려놓고 아무것도 올리지 않는 인터넷 신문들도 많고, 인력 현황, 4대 보험을 제대로 주고 있느냐, 세금 제대로 납부하고 법령 위반한 겁니다. 이건 기본적인 지표예요. 이거는 다 필수적으로 다 체크를 하고, 핵심 지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열독률, 그리고 언론 중재 결과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무슨 그 문제가 있었던 그런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느냐, 자율심의에 걸린 적이 있느냐, 신문윤리위원회
방송광고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다 언론재단에서 국민 세금으로 돈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들입니다. 거기서 자율심의를 했는데 혐오 보도나 과장 보도나 이런 보도, 오보나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냐, 그래서 걸린 적이 있느냐, 그리고 그 심의에서 걸린 적이 있느냐, 그리고 신문사의 편집위원회, 독자위원회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살펴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비교적 건강한 신문들에게 광고를 주고 또 더 광고를 많이 주겠다, 많은 금액을 주겠다라고 만든 지표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이제 정부 광고 이야기를 이렇게 드린 그 이유는 저는 이 언소주 또 약간 좀 너무 좀 자꾸 이게 마음에 안 들어지는 민원연 같은 단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부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렇게 언론 운동을 하실 때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조금 더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단지 언론 개혁해라, 또 공영방송 거버넌스 이거 빨리 바꿔야 된다, 이 얘기만 하지 마시고 언론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누구와 같이 해야 된다, 시민들과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좀 많이 내서 저는 이재명 정부한테 훨씬 더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아시잖아요, 정부가 언론 개혁 하겠다라고 무슨 얘기 꺼내면 언론 탄압한다고 많이 겪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기자실 하나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기자단 폐지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언론 탄압이라고 얼마나 노무현 정부가 많이 매를 맞았습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하려면 시민단체들이 언론 개혁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방향이다 라고 하면 정부가 훨씬 더 덜 부담스럽겠죠. 봐라, 시민들이 이거 원하고 있지 않느냐, 시민들이 다 원하지 않습니까? 미디어 바우처 하자. 여론조사 했더니 80% 가까이가 미디어 바우처 하자는 거예요. 정부 광고 개편해야 된다, 80% 이상 다 동의를 해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하기 싫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민단체들이 그런 목소리를 더 내서 공론화시키고 여론화시키고 해서 그거를 왜 이재명 정부는 시민들이 원하는데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 광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시간 많이 빼서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